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십니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8월 23일 그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 증시 좀 마감 상황하고요. 오늘 이렇게 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제 원자력 발전된 뉴스가 또 나와서, 안 그래도 우리가 요즘에 함께 배우기 원전 뭐 다 찍었는데 내일 또 오전에 아마 올라갈 겁니다. 네, 거기에도 요 내용을 넣긴 넣거든요. 그래서 AI 탈탄소발 전력 수요 급증에 세계 원전 발전 용량 역대 최고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보고서로는 고무 섹터 좋고 건설도 좋아지는 거 맞다, 디스플레이는 옥석을 가리자, 투자 전략 관련해서 이제 9월 그래서 바이오. 근데 안 그래도 뭐 바이오가 요즘에 주도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 밑에 있는 건 굉장히 긴 보고서예요. 이게 100페이지가 넘는데 요약을 해봤고요. 디지털 헬스 백과사전. 네 번째로 안티에이징의 미래, 노화 방지죠. 관련된 뭐 보톡스 얘기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의료기기들 있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공부하기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드리고 시장 또 점검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많이 빠졌어요. 나스닥이 급락했고요. 그래서 지금 환율도 떨어졌고 반도체가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는 조금 올랐고 유가도 좀 반등을 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이제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그 파웰 의장이 오늘 또 연설을 할 텐데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일단 시장은 좀 경계감을 나타내면서 기술주가 좀 빠졌고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조금 증가했고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의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4,000건 올랐어요. 근데 많지는 않고요. 예상에 거의 부합을 했습니다. 2주 연속 실업급여 신청한 사람들도 4,000건.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실업급여 청구는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슷하다. 역사적 기준으로 보면 높지가 않다. 낮은 수준이고, 근데 그동안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이게 좀 정상화되는 거지 이상한 게 아니다. 해고가 여전히 억제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 확장은 이어지는 것 같다. 이걸 보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고용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S&P에서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8월달 이제 제조업, 비제조업 서비스와 합친 거예요. 합친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전월 대비 좀 하락을 했어요. 그래도 54예요. 50이 넘어가면 경기 확장. 제조업은 아직 안 좋아요. 근데 서비스업이 워낙 좋아서, 다만 고용은 조금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표만 보면 큰 문제가 없죠. 8월에 견고한 성장세는 3분기 2%를 초과하는 강력한 GDP 성장을 의미한다. 침체는 어디 갔냐 이거죠. 이런 지표들을 보면. 네. 그리고 물가는 정상화되고 있고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강화시키는 데이터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연준 의장은 아직 말을 안 했지만 이 잭슨홀 미팅에 연준 멤버들이 모였는데 이제 각각 얘기를 했어요. 뭐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의 패트릭 하코 총재는 인하 과정 시작해야 된다. 데이터가 크게 안 바뀌면 느리게 하자, 근데 이 얘기고, 수정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도 물가 지표는 인플레가 2%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과 일치한다. 금리 인하하자. 단 느리게 하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도 점진적으로 낮추자. 다만 제프 슈미트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인플레 가능한 2%로 돌려야 되는데 아직 우리 할 일 남아 있지 않냐. 좀 천천히 하자. 그러니까 좀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해도 굉장히 느리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제 가장 유명한 기자죠.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연준은 앞으로 몇 달 동안 두 가지 경로에 직면한다. 한 경로는 다음 몇 차례 25pp씩 인하한 다음에 내년 초 상황에 따라서 인하 규모와 속도를 조정하는 거다. 경제가 더 급격히 둔화되면 50pp 단위로 내려서 뭐 그러니까 경제가 그러니까 할 게 많다는 얘기예요. 25pp씩 천천히 낮추든가 아니면 생각보다 경기 안 좋아? 그럼 세게 낮추는 거죠. 근데 파월 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음 달 8월 6일이죠. 고용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때 실망스러운 데이터가 또 나오면 50bp를 하겠죠. 한 번에 0.5를 낮춰버리겠죠. 그건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 스노우플레이크라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주가 박살이 났어요. 15%.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빅테크도 같이 빠져버렸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네, 그리고 반도체 악재는 없었는데 빅테크 빠지면서 같이 급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캐나다 임페리얼 상업은행이 전기차 수요 둔화로 자동차 기업들이 실적 전망 하향할 거다라는 이제 소식하고 유럽의 7월 전기차 판매가 BMW에 밀렸다는 소식 때문에 급락을 했습니다. 태양광 기업도 안 좋았어요. 캐네디안 솔라가 실적이 안 좋아서 마이너스 16% 급락했고 또 최근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다시 올라간 것도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중국 플랫폼 검색 기업이에요. 바이두. 뭐 한국의 네이버 같은 기업이죠. 광고 경기 우려에 4% 빠졌습니다. 비대면 피트니스 장비 업체 펠로톤이 이제 예전에 코로나 때 되게 유행했던 집에서 이제 운동할 때 그 기구들 있죠. 판매하는 회사로 엄청 올랐다가 주가가 곤두박질 쳤어요. 근데 일단 연간 실적 전망 올리니까 35% 주가가 올랐습니다. 의류업체는 안 좋았어요. 아웃피터스가 급락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의류회사 아베크롬비 여기가 3%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 좀 혼조세를 보였고 UBS는 앞으로 몇 주 동안 경제 데이터는 일시적으로 달러 강세를 뒷받침할 것 같다. 달러가 급등한다면 노출 줄이고 다른 G10 그러니까 달러는 이제 그 장기간 너무 강했잖아요. 근데 이제 달러 강세 기조가 끝나가니까 달러가 이렇게 다시 지금 반등하죠. 이걸 이용해서 달러 줄이고 다른 통화로 바꿔라. 이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인하는 임박했고 재정 적자는 여전히 많고 다른 중앙은행들은 연준보다는 덜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거고 근데 먼저 내렸죠. 이미 내렸기 때문에 달러는 하방 압력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금과 스위스 프랑이 상승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니까 일단 달러보다는 비달러 자산 쪽으로 일부를 투자하자라는 의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이 부분엔 동의를 해요. 그동안 달러가 일방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비달러 자산이 좋아지면 비미국 경기도 좋아집니다. 그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변화도 조금씩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근데 워낙 중국이 비미국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가 뭐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기 때문에 참 오래 걸리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저도 상반기에 이제 하반기 시장 보면서 그래도 뭐 비미국 쪽 좋아지지 않을까.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달러가 약해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중심에 중국이 굉장히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건 틀려버렸죠. 지금만 생각하면 중국이 아직까지도 쉽게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어쨌든 기나긴 달러 강세는 조금씩은 끝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중국이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AI 탈탄소발 전력 수요 급증. 그러니까 AI 때문에 원전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 니혼게이자 신문이 6월 기준 세계 원전이 총 436기인데 발전 능력이 한 4억 1,600만 킬로와트래요. 기존 최대가 4억 1,445만 킬로와트. 이게 2018년 이걸 넘겼다고 합니다. 10년간 전 세계에서 70개의 원전이 지어졌고 발전 능력은 6% 증가했고 또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 센터 AI 보급을 하니까 계속 돌려야 돼요. 데이터 센터는 전기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000테라와트의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필요한데
2022년 기준 전체 전력의 데이터 센터는 2%였는데 이제 8%로 늘어난다. 엄청난 거죠. 세계가 탈탄소 정책 일환으로 원전 투자도 늘리고 있고, 미국이 3월 재가동 결정한 미시간주 팰리세이즈 원전에 15억 달러 대출 지원도 결정했으니까 원전을 재가동하는 거예요. 핀란드도 40년 만에 원전 신규 가동, 스웨덴도 지난해 말 원전 신설에 관한 제한 철폐하고 2045년까지 10개를 더 짓겠다라고 했고, 원전으로 이제 다시 돌아간다. 프랑스는 G 베르노바로부터 원전 증기 터빈 설비 사업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원전 신증설 검토 및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수요에 비해 유지비가 좀 느는 거는 좀 부담이다. 예. 앞으로 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22개국이 참석했는데 원전을 앞으로 3배 늘리기로 했거든요. 2050년까지. 그러려면 6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예정된 건 16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공급망도 위축돼 있어서 원전 한 기에 1000만 개의 부품 들어간대요. 여기도 공급망이죠. 그러니까 결국 수요는 많은데 원전도 앞으로 지을 게 굉장히 많다. 어떻게 보면 뭐 메가 트렌드일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원전은 너무 실적 반영 속도가 정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정말 뭐 이거를 실적 보고 투자하고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예. 이런 정책을 보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분명한 건 원전은 큰 산업은 맞아요. 이제 위로 가는 그 산업인데, 그 안에서 기업이나 어떤 핵심적인 밸류 체인을 잘 골라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전도 꾸준히 앞으로 성장하는 에너지다. LNG랑 같이 좀 동반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 섹터, 참 고무 근데 주가는 참 안 가요. 일단 이동욱 연구원님이 이제 이런 고무 제품 이름들인데, 범용 고무 강세가 이어진다. 8월에 중순에 국내 가격이 이렇게 톤당 2,000달러를 넘어섰는데 2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고, 엠비라텍스는 이제 수술용 장갑이나 요리용 장갑에 들어가는 거죠. 요게 요 소재인데, 미국이 중국산 수술용 장갑에 대한 관세 인상 26년부터예요. 아직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말레이시아 그러면 태국 업체들이 경쟁사거든요. 중국하고. 이들이 수혜를 받는데, 금호석유는 주로 말레이시아에 아마 수출을 많이 해요. 원료를. 그러니까 엠비라텍스는 그 라텍스 장갑의 원재료죠. 그리고 공급 과잉 문제도 많이 완화됐고, 신규 시장 진입자들도 이탈을 했고, 그동안 또 업황도 안 좋아가지고요. 세계 최대 니트릴 장갑 제조 수출 국가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내무부로 간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고용주들의 효율성은 좀 크게 향상되지 않겠냐. 근데 저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내무부에서 좀 하면 고용주들 입장에서 효율성이 좀 증가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뭐 이 부분도 우호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천연고무 가격이 오르는 것도 일단 대체재니까 천연고무가 부족하면 합성고무를 쓰겠죠. 근데 천연고무는 다양한 분야에 쓰이긴 하는데, 문제는 공급이 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런 기후 문제도 있고, 올해 말 유럽이 산림 벌채 규정 시행합니다. 그래서 천연고무 이렇게 만드는 업체들이 산림을 뭐 벌채하는 규정을 안 지켜서 수출을 하면 페널티 부과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급이 위축되겠죠. 또 천연고무는 이런 지리, 환경, 토양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동남아에 대부분 있습니다. 전 세계 재배 면적의 90%가 동남아거든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자랄 수가 없어요. 또 일반적으로 식재 후 6년에서 9년 지나야 잘라낼 수가 있어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합성고무는 그냥 공장에서 만들면 되죠. 뭐 기후 조건 필요 없어요. 공장에서 만들면 되는데, 천연고무는 나무잖아요. 재배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세계 천연고무 2위인데 최고 생산 시기 2017-2018년 연간 350만 톤을 생산했는데 올해는 200만 톤을 급감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구조적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우리나라 뭐 고무하면 사실 금호석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고무 회사들한텐 우호적인, 그러니까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아지고 그런 업황으로 좀 가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떨어졌고 금리 떨어지면 매매 거래량이 올라오죠. 이제 아파트 가격도 오르면서 아파트 매매 거래량 6월 기준으로 9.3% 증가를 했고요.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보다 아파트 매매값이 오르면 두 가지 요건 매매 거래량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전체 거래량 중 매매 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그러니까 서로 사고 파는. 예. 그래서 24년 6월에 62.5니까 절반 이상이고 그 다음에 절대 물량이 좀 많아야 된대요. 근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의 과거 120개월 평균이 월 5만 1000세대죠. 예. 5만 1000세대 정도가 월 거래가 됐는데 아직은 미달하지만 월 4만 세대 정도를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지금 이제 매매 거래가 되고 있어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아파트 시세도 회복 중이고 지방은 아직은 좀 좋진 않아요. 근데 서울 22주 연속 상승했고 경기, 인천까지. 예, 그리고 신축 수요가 강한데 신축이 수요가 강하면 건설주는 유리하죠. 예, 그리고 신규 분양을 확대하고요. 예, 22년도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뭐 반등은 하고 있고 그리고 분양 물량 부족에서 비롯된 주택 매출 감소를 메꿀 수 있고 신규 현장 비중을 늘려서 이제 마진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주택 경기 매출이나 이런 건 감소는 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정체되거나. 근데 내년엔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주가 오르는 것도 아마 내년을 좀 미리 선반영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다음 부동산 PF는 여전히 경계할 필요가 있고요. 정부가 아직 이거 끝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처럼 극단적인 리스크에 빠질 가능성은 좀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전방위적인 우려는 좀 그래도 줄어드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이번 건설주들이 한번 올라갔는데 이게 일시적인 상승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 같아요. 그리고 정부가 어쨌든 공급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요. 공급 정책은 그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지만 건설주한테는 좋죠. 예,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정말 부진했던 건설주들이 뭐 지금 쫓아가시면 안 되겠지만요. 최근에 올랐으니까. 그러나 이제 방향은 좀 바뀌어간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신한의 남궁현연구원이 디스플레이 기술 변화 속에서 옥석을 좀 가리자라는 내용이고 AI 수요 불확실성에 따라서 실적 추정치 밸류에이션 좀 낮춘다. 근데 AI 기능이 확대되니까 그런 우려는 해소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비중 확대하자 이런 내용이고 AI는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전력 소비가 많이 들거든요. 발열. 예. 발열 문제도 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품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이게 디스플레이 전력 소비 비중에서 한 30에서 70% 정도를 이 디스플레이가 좀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 효율화를 위해서 디스플레이 이제 고도화도 좀 중요한데 이게 화면 면적이 넓을수록 AI 기능 활용도가 좀 높기 때문에 예, 결국 AI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면 OLED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LCD보다는 OLED가 저전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OLED 아이패드가 출시 전에는 출하량이 줄었는데 막상 판매 시작하고 나서는 출하량이 올라갔어요. 예. 상향됐고 또 AI 디바이스에 탑재될 OLED 수요 대응하려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이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 8.6세대라 그러죠. 예. 이미 투자를 진행 중에 있고 아직 LG는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 들어갑니다. 그럼 26년도에 아마 애플 맥북에 OLED가 탑재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IT OLED 중심으로 두 번째 디스플레이 빅사이클 시작되죠. 근데 주가 보면 빅사이클 맞나요? 너무 처참해서 좀 걱정입니다. 주가가 너무 안 가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계속 이어졌던 내용인데 주가가 반응이 없어요. 뭐 실적도 생각보다 그렇게 썩 아직은 좋지 않다 보니까 어쨌든 스마트폰, 태블릿, PC 예, 다 성장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근데 다가올 미래는 맞아요. 분명히 오긴 오죠. 예, 오긴 오지만 어쨌든 이 오는 속도가 조금 느리고 그 과정에서 실적도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미국의 OLED 업체는 참 주가 좋았는데 한국은 그 온기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옵니다. 예, 사이클로 오니까 잘 좀 인내하시면 좋겠고요. 덕산 네오룩스가 일단 최선호주고 관심주로는 LG 디스플레이, 캠트로닉스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뭐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블랙 PDR 예,
요걸 탑재를 해서 저걸 하면 이제 저전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애플이 폴더블 폰 내놓으면 저기에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캠트로닉스는 어제도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리지드 및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유리를 깎는 거예요. 유리 기판 있죠. 유리 그 기판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저거를 하는 회사가 캠트로닉스는 삼성, 아바텍이 LG에 납품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꼽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 전략 관점에선 9월 바이오를 봐라.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면서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증시가 한번 폭락했었죠. 8월 5일 날. 그러니까 금리 인하 때문에 주식에서 채권으로 머니 무브가 좀 있었고, 8월에 좀 달라진 건 미국 경제에 대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지난 2년간 미국 경제가 식어가면서 자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년간 독주했죠. 그래서 달러 지수도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달러가 꺾이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 수출 많이 하니까 조금 모멘텀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외국인 입장에선 주가가 좀 비싸지는 뭐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강세 힘입어 국내 수출주들의 실적 전망은 긍정적이었지만 이제 좀 상황이 바뀌었다. 그리고 IT에 대한 조건도 조심하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좀 민감하거나 이제 미국 비중이 높거나 이런 쪽보다는 좀 경기에 덜 민감한 그런 쪽을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업종으로 조선과 헬스케어를 꼽고 있고, 다만 조선은 올해와 내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상향이 이미 많이 돼서 어닝 서프라이즈 확률은 좀 낮아진 것 같고요. 헬스케어는 이제 이번에 급락했다가 되돌렸는데 확실히 주도 업종으로 자리매김했죠. 네. 그리고 이제 52주 신고가를 내는 비중도 증가했습니다. 시총 비중이 10.7%까지 올라왔어요. 6월 말. 이게 커진다는 얘기는 주도주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엔 14.4까지 갔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휴젤, 클래시스 이게 다 합쳐서 이제 헬스케어죠. 제약바이오랑 의료기. 영업이익이나 매출 모두 다 분기 최대 실적이었고, 제약, 바이오텍, 미용기기 전반적으로 실적이 골고루 좋아지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유한양이 얀센의 기술이죠. 정말 역사적 사건인데 저도 그랬죠. 아니 저렇게 정말 대단한 기술 수출, 아니 FDA 한 획을 그었는데 주가 그날 빠져가지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예. 근데 오늘 날아가 버렸죠 다시. 예.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한국의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고, 생물보안법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미 바이오협회 설문조사 결과 미국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중국의 원료의약품 쓰는 게 79. ST팜 어젠가 설명 한번 드렸죠. 그 ST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중국 업체로 이 거래가 되던 미국의 한 제약, 이제 미국 회사겠죠. 큰 제약 회사가 중국 공급망을 끊고 이제 ST팜으로 왔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생물보안법 통과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바이오한테는 좋죠. 중국을 규제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이오를 좀 계속 주목하자. 저는 충분히 이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기존부터도 계속 저도 바이오가 하반기는 주도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다만 어떤 걸 투자할 거냐의 문제예요. 바이오가 워낙 많으니까 ETF를 할 건지, 뭐 내가 알테오젠을 할 건지, 뭐 예를 들면 SK 바이오팜을 할 건지, 녹십자를 할 건지, 막 선택은 이제 그건 직접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업종으로 보면 확실히 뭐 주도주는 바이오가 지금 하반기는 명백하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뒤늦게 쫓아가시면 안 돼요. 항상 뒤늦게는 좀 늦습니다. 조정 나오면 그때 들어가는 게 낫겠죠. 자, 그리고 디지털 헬스 백과사전인데 안티에이징이고요. 인간은 사회활동을 하는 존재고, 피부의 심미적 기능은 외부 충격과 이물질을 방어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피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얼굴 피부는 자신과 타인의 노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부 관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 피부에 당연히 노화가 오게 되죠. 또 외부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변화가 생기는데, 어쨌든 이제 사람들은 자기 거울을 볼 때마다 더 젊어지고 싶고 피부가 좀 탱탱했으면 좋겠고, 그건 뭐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건. 그래서 ISAPS 세계 성형학회의 그런 자료를 통해서
이 자료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에너지 기반 레이저나 초음파 고주파 여기다 싸가지고 하는 거죠. 피부 안으로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와 이제 박피, 색소, 뭐 제모, 광해춘 치료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대중화됐는데 레이저 미용기기는 여전히 피부과의 가장 기본적이고 특히 미국에서 가장 레이저 미용기기 많이 쓰는 편이래요. 연간 4천만 건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도 크고 연평균 13%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층이 그리고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옛날엔 40대 이상의 여성, 고소득 여성이었는데 지금은 20대 여성, 남성까지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 수가 증가하면서 점점 이제 약간 그 안에서 급이 나누는 거죠. 고객들의 소득 및 소비가 나누는 아주 고가품, 엔트리는 이제 보편적인 거죠. 보급형. 이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고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술 효과 언젠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소모품도 남이 쓰던 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모품 비즈니스까지 갖춰져서 약간 프린트 사업과도 비슷해요. 비유를 들자면 프린트만 판매하면 돈이 안 돼요. 왜 한 번 판매하고 끝. 근데 저도 집에도 뭐 집에 당연히 프린트가 있지만 프린트 쓸 때마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프린트 가격은 얼마 안 해요. 사실 쌉니다.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저희 집에 있는 것도 굉장히 저는 싸게 예전에 구매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 잉크비랑 그 용지 비용 이게 뭐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계속 뭐 용지도 그렇고 저건 잉크도 갈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저게 바로 소모품 비즈니스. 그래서 프린트 회사들이 그런 걸로 좀 돈도 벌죠. 비슷한 거죠. 이것도 장비 한번 팔고 끄시면 돈을 연속적으로 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런 교체 비즈니스가 상당히 중요하고 과거에는 소모품이 없어 장비 신규 혹은 교체 수요가 발생하면 에너지 기반 회사도 이득인데 이젠 소모품이 되니까 같이 성장하는 거죠. 또 복합적으로 한대요. 뭐 톡신 필러 같이 쓰기도 하고 초음파 고주파기 같이 섞어 쓰고 그런 시술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클래시스한테 물어봤나 봐요. 근데 보험 시장이 아니라 비급여다. 그래서 서비스 종류와 금액 제약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소비자 대상, 기업 대상 모두 마케팅 해야 된다.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다. 한국 시장이 정말 중요하다. 한국에 성공하면 해외에서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소모품 비즈니스 모델이냐 반복적 소모품 모델을 도입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매출이 반복적으로 나오겠죠. 성장 지속하겠느냐 침투율 고려하면 이제 성장 초기래요. 국내 시장도 아직 침투율이 20%밖에 안 되고요. 글로벌은 10% 미만. 얼리케어 미리 이제 치료하자는 그런 고객들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 노화가 없어도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는 보통 한번 치료 끝나면 질환 그러니까 그 병이 다시 도지기 전까지는 병원 안 가죠. 대부분. 근데 미용은 달라요. 계속 가야 돼요. 그게 좀 다른 점이죠. 시장 커지려면 가격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진입장벽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낮은 가격으로 시술 받으면 좋은 일이래요. 그 낮은 가격에 만족감 높은 것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일인데 가격이 하락하면서 진입장벽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로 높은 만족감을 줘야 돼요. 이게 불가능하죠 사실은. 근데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이걸 해내는 기업은 더 높은 장벽이 생기고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가격은 싼데 고품질 제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은 더 높은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 안티에이징 시술은 일찍부터 시작하는 게 좋냐? 꼭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뭐 일찍 할 수도 있고. 뭐 레이저 시술을 너무 많이 받으면 피부가 얇아지거나 오히려 나빠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피부는 우리 몸에서 재생되는 몇 안 되는 기관이고 상어 이빨처럼 죽을 때까지 계속 생기거든요. 피부는 재생되잖아요. 그래서 피부를 더 젊은 상태로 유지하거나 노화가 진행돼도 적절하게 다시 재생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꼭 일찍 해야 된다 이 부분보다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피부 윤곽술 관련해서는 이제 장비가 여러 개 있는데 고주파 요 밑에 피부 3mm 아래에 진피층이 있는데 거기에 콜라겐 같은 게 있어요.
콜라겐이 붕괴되면 피부가 여기 꺼져져. 이거 쑥 들어가죠. 예, 이제 노화가 오면 여기가 무너지게 피부 안쪽이 무너지죠. 그래서 이걸 고주파로 이 고주파는 다리미 방식이래요. 여기를 쭉쭉 이렇게 펴주나 봐요. 그래서 콜라겐 같은 거 생성해 주는 화상 위험이 좀 있다고 해서 쿨링 시스템이 필요하고 초음파는 한 점을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한 곳에 조사해서 열로 전환시키는데 피부 조직을 그렇게 해서 수축시키고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게 메르치의 그 울세라라고 합니다. 울세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고주파는 피부를 다리미로 다린다고 표현하는데 초음파 장비는 마른 오징어를 이렇게 불에 구우면 쪼그라드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주파 장비는 피부를 탱탱하게 펴주고 초음파 장비는 처진 피부를 이렇게 올려주고 둘을 섞기도 하고 초음파 장비도 이제 카트리지라는 소모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주사요법이 정말 그래도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톡신 있죠. 보톡스 대표적인 게. 그래서 시술 시간도 짧고 효과가 빨라요. 되게. 피부 미용 입문용으로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 약간 미끼 상품으로도 많이 쓴대요. 뭐냐면 사람들한테 싸게 보톡스 톡신 맞게 하고 그러면 이제 효과가 바로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나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확장시키는 거죠. 보톡스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까지. 그래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입문용으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 또 원래는 치료제 기능이죠. 의학도 있지만, 그 피부 미용도 있지만. 예. 보톨리눔 톡신은 어쨌든 얼굴 근육을 마비시키고요. 필러는 채우는 거예요. 이 부족한 거. 그 필러는 비수술적 미용 시술을 하는데 콜라겐이 줄어드니까 콜라겐 양이 감소하면 볼륨이 손실받죠. 그래서 여기를 채워줍니다. 채워서 볼륨을 탱탱하게 해주는 거죠. 시술 시간도 짧고요. 회복도 짧고. 예. 히알루론산 시장이 좀 크다고 합니다. 예. 피부에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든요. 에브비의 주비덤이 1위고요. 이제 세 번째가 스킨 부스터. 이게 파마리서치의 리쥬란 같은 거죠.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다양한 유효 성분을 피부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콜라겐 아니면 그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화 세포라고 있거든요. 걔를 자극시켜요. 그럼 걔가 이제 콜라겐을 막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 스킨 부스터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연평균 10%씩. 그래서 엑소점, PLA 필러, PM 방식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최근엔 PN 성분 여기 연어 생식세포 같은 걸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섬유화 세포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거고 그게 파마리서치의 리쥬란이죠. 그래서 작년에 아마 1,100억 가까운 매출을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는데 2004년에 출시된 전통 강자가 갈더마의 PLA 필러거든요. 이게 이제 1억 달러예요 작년에. 근데 리쥬란은 벌써 이제 비슷한 금액까지 올라온 거죠. 국가별로는 국내 시장은 선도하는 시장, 국내 시장 큰 시장은 아니죠. 근데 트렌드를 선도합니다. 시술 가격이 굉장히 싸대요. 네트워크가 잘 돼 있고 국산 장비는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나라는 전 세계 한국밖에 없대요. 그래서 전 세계 톡신 1등이 엘러간의 보톡스인데 보톡스가 이제 그 보톡스죠. 엘러간 제품 이름이 보톡스죠. 원래는 톡신이죠, 톡신. 예, 이 고유명사는. 근데 50유닛 기준 765만 원인데 한국은 150원밖에 안 해요. 예. 그래서 휴젤의 톡신 사업 매출, 파마리서치, 메디톡스 이런 기업들이 매출을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근데 대중화가 진행된 톡신보다는 필러나 스킨 부스터가 더 성장률이 높다고 합니다. 파마리서치 리쥬라는 지난 4년간 54%씩 성장했어요. 연평균. 그리고 외국인이 많이 와요. 지금 역대 최대인 외국인들 그 환자가 60만 명을 넘어섰는데 중요한 건 옛날에는 어디 갔죠? 우리 한국에 오면 외국인이 어디 가요? 성형외과 갔죠. 10년 동안. 근데 지금은 피부과에 가요.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피부과가 1위입니다. 이제 한국인은 그러니까 외국인은 한국에 피부과 시술 받기 위해 오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일본인 환자 18.8만 명이 64%가 12만 명이 피부과 진료를 받았대요. 일본에서 10에서 30만 원 톡신도 한국에서 만 원에 할 수도 있대요. 진짜 그런가요? 그렇게 싼가요? 저 보톡스가? 톡신이? 만 원도 안 된다니 참. 예. 그럼 차라리 일본에서 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하는 게 낫죠. 비행기 값 생각해도.
그래서 피부과 시술은 3, 6개월 단위로 또 시술 받아야 되니까 또 와야 돼요. 한 번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선 어쨌든 저런 부분들은 긍정적일 수 있죠.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인 거 아시죠? 근데 미국은 주사제가 인기가 제일 많아요. 주사. 예. 에너지 기반 이제 의료기기보다 주사제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53%가 주사요법. 그러니까 보톡스나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고 메드스파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만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의사, 우리나라는 피부과 의사가 하잖아요. 의사가 아니라 임상간호사, 간호사, 피부관리사, 의사보조 이분들도 메드스파를 설립해서 의사가 이제 관리 감독한다는 조건 하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드스파가 많이 늘어났죠. 사모펀드들도 메드스파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근데 특징이 뭐냐? 우리는 가성비인데 미국은 무조건 가성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비싸게 파는 것도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환자에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죠. 영업사원이나 의료진. 여기가 더 높은 마진을 가져갈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들이 결국에 영업을 하고 의료진이 처방을 하고 하는 거니까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한테 돈을 많이 주려면 비쌀수록 좋은 거죠. 비싸게 할수록. 가성비 제품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죠. 또 미국에서 에너지 기반 미용기기는 비중이 작아요. 아까 초음파, 고주파 이런 것들. 레이저 장비가 좀 인기가 많긴 한데 차별화된 기술을 만들기 어렵고 또 초음파, 모노폴러, 고주파 장비가 활용되는 비침스 타이트닝 시술은 전체 시술이 2%밖에 안 돼요. 이거는 양날의 검이에요. 2%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성장 여력 충분하지만 그만큼 이 시장이 좀 작다는 얘기 아닌가. 아직도 더딘 거 아니냐. 이런 좀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도업체 엘러간의 지배력이 매우 크고 미국 매출의 60%가 이 톡신 같은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주사제, 톡신, 필러, 우리나라는 골고루 돼 있어요. 뭐 그런 주사제도 있고 그다음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아까 에너지 기반, 초음파, 고주파 골고루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홈뷰티 시장 어떻게 보고 있나 APL한테 홈뷰티도 이제 집에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집에서 하려는 니즈 그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홈뷰티 미용 의료기기보다 홈뷰티 장비가 더 어려운 부분도 많다. 또 경량을 하면서 안정성을 축적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작고 가벼워야 되는데 안정성까지. 홈뷰티 장비는 미용 의료기기에 비해 비용, 시간, 이동거리, 접근성이 당연히 좋죠. 피부과보다 집에서 받으면 좋죠. 효과만 있으면. 예. 그래서 중간이죠. 화장품보다 낫고 피부과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중간 그 공백을 메꾸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과 홈뷰티 장비를 병용하면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뷰티테크 전문 기업으로 화장품과 홈뷰티 장비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전략 관련해서 거기 나오는 기업은 이제 클래시스랑 파마 리서치 휴재를 꼽아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좀 긴 보고서인데 어쨌든 요약을 좀 해드렸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이 기업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안티에이징 시장을 한번 공부해봤잖아요. 이게 일시적으로 보세요. 구조적인 것 같아요. 이 고민부터 해보세요. 여기 속한 산업이 일시적이다. 아니다. 이건 구조적인 것 같다. 점점 사람들은 나이 들 거고 피부에 대한 관심은 점점 늘어나고 인플루언서들도 그런 것들을 영상을 막 띄워서 올리고 그런 거 보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이슈는 아니다. 예. 이번에 또 공교롭게 보톡스 우리나라 보툴리눔 톡신 3인방 있죠. 그 기업들의 실적이 다 좋았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보톡스 시장 커진다는 얘기죠. 또 여기에 파마 리서치 같은 리쥬란, 스킨 부스터, 또 홈 뷰티 디바이스, 뭐 APL 같은 이런 시장이 일회성은 적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관찰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피부는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피부를 어떻게 잘 관리해서 유지하느냐, 이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내부자 매수는 어제는 있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맞아요. 어제 있었어요. 세아제강 여기 이주성 사장님이 6억 가까이 샀어요. 이제 미국 이건 그냥 제가 써본 겁니다. 꼭 맞단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여기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한번 써본 거고 미국 LNG 프로젝트 증가 따라서 스테인리스 관관
수요가 증가하지 않겠냐. 다만 트럼프가 되면 세아제강 호재입니다. 예, 저런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트럼프는. 그래서 트럼프 수혜주인데 어쨌든 지금은 갑자기 여기 대표이사가 주식은 좀 샀고, 또 한 가지가 원익IPS 아시죠? 여기 이게 뭐라고 읽죠? 펜나? 네. 페나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자산운용사인데 80조 원 정도 되는 회사예요. 근데 직전 4.95%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신고했어. 5% 넘으니까 이제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13만 3,929조를 산 것 같고, 원익IPS는 아시지만 반도체 전공정 대표, 오늘 좀 빠졌죠. D램, 낸드, 파운드리 같은 전방 장비 시장 성장 전망하고 있어서 일단 내년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산운용사가 지분을 더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시로는 BHI가 발전 EPC 공사 계약을 이제 체결했고, 한국지원 난방공사 여기에 2,396억짜리 규모로 공급 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보일러 같긴 한데요. 캠트로닉스는 이제 아까도 한번 공부해보자 시각. 그래서 이거 오히려 보안 투자 또 추가로 들어가나 봐요. 예. 그래서 작년 6월 1일, 작년 11월 16일 날 신규 시설 투자를 공시를 냈거든요. 요거 보완된 형태로 더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 관련 설비 투자 보완 같고요. 삼성이 8.6세대 OLED 투자, 애플 노트북용 OLED를 이제 만드는 사업인데 여기에 아마 설비 투자 보완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하이브리드 OLED 참고로 그냥 제가 캡처해왔는데 예전에 다 알려드렸죠. 이게 보면 여기 유리 기판이고 PI 플라스틱 기판이에요. 그래서 고가 제품은 요걸 써요. 근데 이 둘을 합친 게 하이브리드입니다. 요게 아이패드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 위에는 방막 봉지 그대로고 발광증 바뀌는 거 없죠. 얘랑 밑에 기판이 바뀌어요. 여기다 얘를 없애고 유리 기판 넣어버려요. 그럼 저 유리 기판이 두껍기 때문에 깎아야죠. 이 슬리밍 요걸 하는 게 바로 캠트로닉스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장이 끝났고요. 한번 시장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2700에 끝이 났고요. 코스닥도 아침에 출발은 안 좋았지만 급락 출발했다가 보합에 끝내서 오늘은 좀 전략 후강이 오랜만에 이어졌던 흐름이고, 코스닥도 어느 정도 좀 찍고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를 팔았지만 코스닥은 또 많이 샀습니다. 섹터로는 오늘 일단 백화점주는 아마 하나갤러리아 공개 매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올랐고, 건설주는 역시 압도적으로 현대산업개발이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관광업체도 하이스틸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비만치료제 관련주 오늘 근데 아무래도 유한양의 비만치료제 관련주라기보다는 제약으로 갔는데 이제 오늘 10%나 급등을 했습니다. 타이어도 좀 괜찮았고요. 유리기판 쪽도 오늘 괜찮았고, 제지업종도 일부, 피팅주도 오늘 조금 버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선주는 대원 전선이 좀 좋았고요. 통신주도 요즘에 고르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용기기도 오늘 클래시스나 이런 쪽이 좀 좋았고요. 네. 자동차도 오늘 현대차가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쪽 해운주 오늘 좀 많이 빠져버렸고, 백신주도 안 좋았고요. 반도체 대표주도 오늘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의료기기 MLCC도 좀 빠졌고요. 네, 리튬주도 어제 2차원지 좋았는데 오늘은 좀 부진했고, 의료 AI도 오늘은 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폴더블 폰도 아직 부진한 상태고요. 네. 갤럭시 부품주, IT 부품, 2차원지 소재 이런 쪽은 오늘 다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엔터주도 어제는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오늘 또 다시 조금 약간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증시는 오늘 일단 다 바이오 빼고는, 일부 바이오 빼고는 시장을 이끄는 업종은 없어요. 그죠? 시장을 이끄는 업종은 눈에 크게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이 오늘 좀 빠졌고, 2차원지가 오늘 쉬어갔습니다. 어제까진 좋았지만, 그리고 이렇게 크게 급등한 기업은 이제 유한양의 SK 바이오가 좋아요. 확실히 바이오 쪽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좀 확실히 안 좋았고 삼성카드도 밸류업 기대주 중에 하나죠. 고배당주 6%나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가스공사가 한 3% 올랐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쪽이 안 좋았고 알테오제는 9%, 그러니까 바이오가 이끌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의료기기, ST팜 오늘 5%, 2차 전지 대주전자주로는 빠졌죠. 오스코텍도 바이오, 시제는 진단키트, 그리고 나노신소재도 2차 전지 빠졌고요. 재룡전기 변압기 빠졌습니다. 그리고 툴젠 정도 좀 올랐고 한마디로 바이오예요, 바이오.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바이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오늘은 좀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시젠 같은 이제 이 진단키트 쪽은 오늘 좀 많이 빠졌고, 아까 원익 IPS도 반도체 쪽 좀 약간 오늘은 매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이제 하나갤러리아가 이제 공개 매수, 유한양행, 모나용병, 뭐 현대산업개발, 글로비스, 바이오팜, 녹십자까지 한마디로 제약바이오가 계속 이끄는 모습이고, 금양이나 이스페셜티 케미칼,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터리 쪽은 오늘 좋지 않았고, CS윈드도 오늘 그 풍력이죠, 좀 부진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시장 정리 한번 해드리고요. 예, 시장이 답답하지만 그래도 결국엔 주도주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 점은 좋으니까, 뭐가 됐건 간에 주도 업종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역할을 바이오가 하고 있고, 그래서 바이오가 이렇게 단단하게 움직여주면 증시가 크게 빠질 일은 없습니다. 또 다음 주에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시장 여전히 좀 뭐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 나쁘게 본다 이런 거보다도 그냥 종목과 업종에 집중하시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옳은 건 하지 마세요. 소외된 거에서 기회 찾아보세요. 계속 바이오도 소외된 적이 한참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 막 불을 뿜죠. 근데 뒤늦게 쫓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외된 거에서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소외된 거라고 해서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앞으로 좀 뭔가 나아질 만한 모멘텀이 있는 거,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뭐 절대 이거를 해라 그런 얘기, 하나의 사례를 그냥 들어보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주가 소외받은 거 중에서 앞으로 뭔가 좋아질 게 있어야지 이게 아이디어가 맞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게 아까 우리 보고서 보고 고무 배웠죠. 근데 금호석의 주가를 보니까 안 가요. 맨날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있다고 가는 게 아니라 안 가잖아요. 사실 고무 좋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기업이 주가는 바닥에서 막 지지부진하는데 뭔가 그래도 업황이나 이런 게 좋아지는 게 명확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기업들이 선택지가 되지, 그냥 단지 많이 빠진 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투자하는 건. 그래서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번 주 한 주 내내 고생하셨고요. 예,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그 함께 배우기 원전편 올라오니까, 예, 한번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한 주간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